혹시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패션 브랜드가 뭔지 알아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근데 이런 명품 브랜드들을 싹 다 제치고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최고 순위에 있어요. 작년에 신발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6억 넘는 신발이 낙찰됐는데 35년 묵은요. 이 브랜드 제품이에요. 참고로 한국에서 만들었고 그 얘기는 차차 뒤에 설명하고요. 대통령도 신고 세계 최고의 부자도 신고 김연아, 박지성, 박찬호, 마이클 조단, 타이거 우즈, 호날두 같은 국내외 최고의 스포츠 스타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지드래곤 같은 연예인들도 신고 남녀노소 거의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신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사서 신을 수 있어요. 그럼 싼 걸 파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흔한 거냐? 꼭 그렇지도 않고요. 디올 편에서 얘기했던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한 켤레에 신발이 수천만 원도 호가하죠. 그래서인지 때만 되면 사람들이 막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려고 길게 줄을 들어서고요. 온라인에서도 물건이 풀릴 때가 되면 스마트폰 막 광클릭을 하고 아주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학생 때도 사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사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학생 때 못 샀던 그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막 아주 같은 아저씨들이 막 또 계속 사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저스트 두 잇 나이키입니다. 연말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2020년 세계 운동화 리세일 시장이 대폭발했다. 그러면서 중고가가 가장 비싼 스니커즈 탑 10을 보여주는데 가장 비싼 게 한 켤레 2,200만 원, 2등이 1,800만 원, 6위가 GD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제품이더라고요. 아무튼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던데 아니 대체 그걸 누가 사? 진짜 사? 하는데 진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이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비쌌느냐? 아닙니다. 아니죠. 나이키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62년에 당시 24살이었던 경영대학원생 나이키 공동 창립자인 필라이트가 운동화에 꽂혀서 일본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왜 전후에 일본 경제가 막 재건하고 급성장할 때라서 일제가 값싸고 품질이 좋은 걸로 유명했어요. 그때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독일 카메라를 일본 카메라들이 막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이트가 운동화 시장에서도 일본제 운동화가 유럽산 아디다스 이런 것들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운동화일까요? 필라이트가 대학생 때 중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그래서 신발에 관심이 많았죠. 아무튼 일본에 딱 도착해가지고 운동화 만드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무작정. 그 회사가 바로 오니츠카, 지금의 아식스입니다. 타이거라는 운동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오니츠카 타이거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내가 너네 회사 운동화 가져가가지고 미국에다 팔고 싶어.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잖아, 그치?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오니츠카가 보기에는 좀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오셨나요? 근데 사실 회사 이름도 없었어요.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막무가내로 일본 찾아간 거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였다고 했잖아요. 육상에서 잘하면 파란색 리본을 어떤 증표 같은 걸로 줬었대. 그게 생각나서 저희 회사 이름은 블루리본 스포츠입니다. 오니츠카가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미국 서부에 오니츠카 운동화를 파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국에 돌아와서 신발 샘플이 도착해요. 오니츠카에서. 그래서 그 받은 신발을 자기를 가르쳤던 오리건대 빌 바우어만이라는 육상 코치한테 보냅니다. 왜냐면 필라이트한테 운동화에 관심을 갖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우어만 코치였어요. 미국 최고의 육상 코치였는데 뭐에 관심이 많았냐? 신발이 편하고 좀 가벼우면 기록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발을 뜯어가지고 가볍게 만들어보고 막 중창을 덧대보고 쿠션을 바꿔보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막 대구 껍질 가지고 막 신발을 만들고 이런 걸 해요. 아무튼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기 은사한테 그 신발 샘플을 보낸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야, 그 신발 참 괜찮다. 나도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500씩을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1964년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코치님이랑 투자를 해가지고 부모님 집 지하실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를 사무실 삼아가지고 육상대회 찾아다니면서 팔고 전단지 돌리고 뭐 집에 사람들 찾아오고 팔고 이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월급을 줄 사정은 안 되니까요. 회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회계사무소에서 계속 일을 해요. 주 6일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출근하기 전 새벽이랑 밤늦게 회사 일을 보고 주말에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대요. 그리고 바우어만 코치는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선수들 계속 가르치면서 이 신발을 어떻게 좋게 바꿔볼 수 없을까? 그래서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오니츠카에 전달하고 오니츠카는 또 새 신발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걸 또 팔고 이렇게 약간 구멍가게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잘 팔렸어요. 아주 잘 팔려가지고 5년 연속으로 매년 매출이 2배씩 증가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발이 아주 잘 팔려서 1970년에는 매출이 60만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회사가 잘 나가면 어때요? 잘했어. 왜 이래요?
안 그래. 막 경쟁자들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지. 드디어 1971년에 운명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경쟁자들의 게임에 넘어간 건지 오니츠카가 블루리본이랑 결별을 준비해요. 근데 그러면 어떡해요? 오니츠카 신발 받아가지고 파는 게 이 사업의 전부인데? 망하는 게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독자적인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보자. 오니츠카 말고. 다른 공장을 찾아가지고 독자 브랜드를 붙여서 따로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공장을 찾다가 멕시코에 있는 캐나다라는 이름을 가진 공장을 찾아서 축구화를 만들게 돼요. 근데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성공한 사람이면 왜 다 예감도 좋고 전망도 잘하고 다 잘해서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목이 있을 것 같고 촉도 좋을 것 같고 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나이키 편에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자체 브랜드 얘기로 돌아와서요. 새 운동화 생산하려면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라이트가 아까 자기 월급 줄 형편은 안 되니까 회계사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회계학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학교에서 발견한 어떤 가난한 예술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디자이너의 그림을 보고 시간당 $2에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캐럴린 데이비슨이었는데 브랜드 디자인을 맡깁니다. 로고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로고요? 뭐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뭐 레퍼런스가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냥 동적인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동적인 느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지금의 스우시 로고라고 하는 나이키 로고입니다. 총 $35가 들었대요. 근데 재밌는 게 필라이트는 그 로고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냥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썼대요. 참고로 $35 받고 그 나이키 로고 만들어진 그분은 은퇴할 때까지 나이키에서 일하게 되고요. 주식을 일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다이아몬드 반지도 받게 됐답니다. 나이키란 이름 너무 훌륭하잖아요. 간결하고. 근데 또 이 창업자 필라이트는 그 이름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했대요. 로고뿐만 아니라 이름에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기는 디멘션 6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대. 그리고 다른 유력 후보 하나는 펠콘이었대. 펠콘. 만약 그렇게 됐으면 지금 로고 위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시간이 없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해야겠다고 하는데, 왜냐면 공장에서 신발이 나와야 되니까 로고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료 한 사람이 갑자기 밤에 꿈을 꿨다면서 전화를 한 거야. 꿈에서 이름이 나왔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 나이키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잖아. 근데 창업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나이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냥 나이키로 하기로 합니다. 급한 대로 정한 거예요. 이쯤 되면 뭐 창업자의 감이나 촉이나 뭐 처참한 수준이죠. 거의 똥망이죠. 그리고 멕시코 공장이 좀 별로여가지고 일본에 새 공장을 찾고 나이키 브랜드로 막 축구화도 만들어보고, 또 바우어만 코치는 계속 막 운동시키면서 새 신발 개발에 막 몰두하고, 그러다가 주말에 바우어만 코치가 아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아내가 와플을 이렇게 구워서 주는데 그걸 보다가 잠깐, 그 와플 틀 좀 내가 쓸 수 있겠나 해가지고 그 와플 틀을 갖고 와가지고 액상 고무를 막 부었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밑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 와플 틀 모양의 밑창을 만든 거예요. 이쯤 되면 뭐 육상 코치라기보다는 거의 뭐 신발 학자에 가까운 거지. 아무튼 그렇게 나온 게 나이키의 와플 밑창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니츠카랑의 결별이 막 임박해지는 시점, 1972년에 시카고에서 스포츠용품 박람회가 열려요. 아주 큰 박람회였대요. 거기서 이제 나이키 브랜드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기 시작해요. 기대가 컸겠지. 박스는 마음에 들었는데 박스를 열어가지고 시제품을 딱 봤는데 운동화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필라이트 마음에. 로고는 막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가죽은 막 약간 싸구려같이 보이고 이 뭐야 이게 막 해가지고 망했다. 근데 이 사람 예감이 어떻다 그랬어요? 예감이 또 틀립니다.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그 나이키 신발을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주문이 막 쇄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니츠카는 블루리본과의 결별을 통보합니다. 이 나이키 브랜드가 별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뻔한 거죠. 알거지가 될 뻔한 거지. 근데 잠깐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왜 뭘 해도 좀 튀고 뭘 입어도 멋있고 뭘 먹어도 좀 자세가 나오고 나랑 뭔가 달라 보이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르죠. 근데 왜 나이키를 생각하면 나이키를 신고 입고 하는 스포츠 스타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나이키는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후에 스타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어요. 루마니아의 테니스 스타였던 너스타세를 비롯해서 미국의 육상 스타 프리폰테인, 그리고 존 맥켄로 테니스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요. 대학교 스포츠팀 코치들한테 후원하면서 그 신발 같은 거 신게 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점점 알려나갑니다. 뭐야, 매수하는 거야? 저래도 돼?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그런 논란 자체를 창조한 거죠. 필라이트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당신은 규칙을 깬 사람으로 기억돼야 한다.
아무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인지도를 높여간 거죠. 그리고 1977년에 프랭크 루디라는 이름의 항공우주공학자가 에어쿠션이라는 걸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겉모습만 보기에도 뭔가 이상했대요. 생각해봐. 갑자기 항공우주공학자야. 나사 같은 데서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쿠션을 갖고 온 거야. 신발 밑창을.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 특이한 사람이 가면서 그랬대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아디다스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별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필라이트에 그 말이 딱 꽂힌 거예요. 뭐? 아디다스? 다시 와보세요. 자기가 그걸 자기 신발에 장착해서 뛰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키의 상징, 나이키 에어 쿠션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창업자들의 생각과는 현실이 다르게 흘러간 게요. 이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죠. 나이키가 원래 스포츠 스타들,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신발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운동선수들한테 나이키 신발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나이키 신발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970년대 중반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았느냐? 나이키 신발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포츠를 위해서 만든 신발을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신기 시작한 거죠.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일단 만들어 놨더니 창업자의 꿈, 한계, 어떤 희망, 이걸 넘어서 막 더 널리 영역을 확장해 나간 거예요.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이키의 결정적인 귀인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백인 아이들의 방에도 처음으로 포스터, 사진이 붙었다는 흑인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창업자의 예감은 과연 들어맞았느냐? 자, 그러면 드라마틱하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업자의 촉이 어긋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필라이트는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직 프로 데뷔도 안 했고 프로 무대에서 검증도 안 된 풋내기 아니야? 신출내기. 그리고 심지어 마이클 조던도 아디다스를 좋아했어요. 본인 말에 따르면 아직 철이 안 들고 신발 산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나는 차가 갖고 싶은데요. 자동차 주면 안 돼요? 차는 없나?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첫 부분에 최고가 경매 기록을 세웠던 그 조던 1이 처음 나왔을 때도 NBA 규정이 흰색 운동화만 신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서 벌금을 내야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 나이키가 다 내주겠다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빨간색, 검정색? 좀 악마의 색깔 같은데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고랑 브랜드 정할 때도 그렇고 조던 계약할 때도 그렇고 촉이 계속 안 맞잖아요, 창업자가.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이키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동료의 말을 들어주고 그 로고를 가져온 디자이너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가 영입한 인물이 한 번 더 영입한 인물이 추천하는 조던을 후원하고. 이해가 돼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클 조던이랑 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도 계속 막 차 사달라는 마이클 조던은 야, 차 사줄게, 알았어, 징징거리지 마, 차 사줄게, 그냥 계약하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대형 계약이었냐면요, 당시에 보통 프로농구 선수가 연간 $10,000 정도 받는 게 보통이었대요. 카림 압둘자바 같은 대형 스타가 10만 불 연간 받으면 대형 계약이었고, 근데 신인한테 50만 불씩 5년을 그냥 탁 베팅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시다시피 마이클 조던이 승승장구합니다. 완전히 NBA 전체를 바꿔놓고 프로 스포츠 마케팅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인물이 돼요. 농구뿐만 아니라 전 스포츠 사상 20세기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 되죠. 그 과정에서 나이키 역시 최고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나이키는 에어조던 출시 3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던이 은퇴한 지가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이제는 뭐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패션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조던 라인이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지금도 엄청난 성공을 계속 달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징징거리던 조던 역시 나이키와의 콜라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 근데 이 참고로 이 맨날 예상 틀리는 창업자 필라이트는요, 마이클 조던이 처음에 성공하고 잘 되니까 그렇게 잘 팔렸는데도 성공을 계속 확신하지 못했대요. 이렇게 계속 잘 나갈 리가 없는데 후원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연장을 막 주저했는데 직원들이 막 말려가지고 또 이번에도 그 말을 들었대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측이 틀려도 실제로 행동을 어떻게 옮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의 예측, 감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매번 예측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닌 게요. 최고의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필라이트였다고 해요. 아마추어 때 최고의 금액을 베팅해서 조던 때와 같은 대성공을 거뒀죠. 1996년 프로 데뷔할 때 얼마를 줬냐면 5년간 무려 4천만 달러를 줍니다. 백인들의 스포츠라고 불렸던 골프에서, 게다가 아직 프로 데뷔해서 우승한 경험도 없는 신인한테. 놀랍지 않아요? 도박이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타이거 우즈가 최고의 골프 선수로 활약하면서 오랜 기간 나이키가 거둔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해요. 심지어 2009년부터 타이거 우즈가 불륜, 부상, 약물 중독 이런 스캔들 때문에 막 스폰서들이 우르르 막 떨어져 나갈 때도 다들 타이거 우즈는 끝났다 이러는데도 나이키는 후원을 계속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세월이 지나서 타이거 우즈가 다시 재기하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부활과 함께 그 영광을 나이키는 고스란히 같이 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나이키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 레깅스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아디다스의 독주 체제를 깬 나이키가요, 방심했었는지 일단 80년대 이게 저게 무슨 스포츠야라고 했던, 하지만 돌풍을 일으켰던 에어로빅, 그 에어로빅에서 빈틈을 보이면서 리복한테 잠깐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되죠. 아이러니한 게 보통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면서 아디다스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린 나이키가요, 보통 사람들의 니즈를 무시하면서 리복한테 잠깐 밀렸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90년대에는요 나이키의 해외 공장이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이키가 성장하면서요 나이키의 해외 공장이 일본에서 대만, 한국, 중국, 동남아 이런 식으로 퍼져갔거든요. 인건비가 싼 곳으로 계속 옮겨간 거죠. 왜 그래서 첫 부분에 말씀드린 그 최고가 경매 기록 세운 조단 1도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부산에서. 그랬는데 동남아 공장의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막 질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나이키가 이러한 위기들을요 일단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의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 나갔고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에어로빅의 충격 덕분인지 잠깐 소홀했던 보통 사람들의 니즈에 계속 집중해서 지금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영역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약간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지금은 나이키만큼 민감하게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계속 주목하는 패션 브랜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 되니까 그 잘 나가는 아마존에서 나이키는 우리 물건 빼, 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종합 소매점 있잖아요, 여러 브랜드 놓고 파는데, 야 그런 데서 다 물건 빼, 아마존 물건 빼, 독자적으로 우리 매장에서 팔고 우리 홈페이지, 우리 앱에서 팔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나이키의 매출이 더 늘었고 영업이익도 더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선방하고 있는 거죠. 자, 마칠 시간인데요. 2005년에 또 다른 대스타, 농구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필라이트를 만나서 어떤 선물을 했대요. 보석상에서 구한 1972년산 롤렉스였어요. 1972년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신발을 생산하기 시작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972년에 생산된 롤렉스 시계를 골라와서 필라이트한테 준 거죠. 근데 그 시계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나에게 모험을 건 것에 감사하며. 자, 앞으로 나이키는 어떻게 될까요? 대스타가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인재들한테 올인했던 그 배팅의 성공률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도 최고의 스포츠 패션 브랜드라는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뭔가 결심했다면 나이키의 말처럼 일단 해보면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